창밖으로 쌩쌩 부는 바람 소리가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일기예보에서는 올겨울 한파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것이라고 했다. 나는 차가워진 손가락을 비볐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가 드디어 우리 집에 사흘간 머물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박서연, 지극히 평범한 여자다. 남편 김민준과 결혼한 지 5년, 그럭저럭 괜찮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적어도 오늘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엄마는 강북의 낡은 빌라에 혼자 사셨다. 집도 오래되고 난방도 좋지 않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다. 내가 오랫동안 졸은 끝에야 남편은 엄마가 며칠간 추위를 피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허락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손님 방을 구석구석 청소했다. 이불은 햇볕에 뽀송뽀송하게 말려 햇살 냄새가 났다. 마트에 가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거리도 사서 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오후 4시쯤 엄마에게서 거의 다 왔다는 전화가 왔다. 나는 신이 나서 모시러 내려갔다. 멀리서 엄마가 장바구니 같은 천 가방을 들고 아파트 단지 입구 바람 부는 곳에서 계시는 게 보였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 엄마 손에 들린 가방을 받아들며 투덜거렸다. 엄마, 길목 슈퍼 앞에서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센데? 엄마는 웃으며 내 손을 두드리셨다. 괜찮아. 몇 걸음 걸으니 몸이 더 따뜻해지더라. 우리 딸은 걱정이 너무 많아. 민준이는? 퇴근했니? 아, 회사에 일이 좀 있대.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 나는 엄마의 팔짱을 꼈다. 김민준이 함께 마중 나오지 않아 생긴 작은 서운함은 엄마가 오셨다는 기쁨에 눈 녹듯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환하고 깨끗한 집을 보며 연신 말씀하셨다. 아이고, 뭐하러 이렇게 깨끗하게 치웠어. 나 이틀만 있다 갈 건데 너만 힘들게. 안 힘들어요. 하나도. 엄마가 오셔서 좋은걸요. 나는 엄마에게 따뜻한 물을 따라드리며 말했다. 6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김민준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얼른 마중 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엄마 오셨어. 김민준은 응하고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신발을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온 그는 엄마를 향해 장모님 오셨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 말투는 마치 오늘 날씨 좋네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미건조했다. 엄마는 얼른 일어나시며 웃으셨다. 김서방, 왔는가? 일하느라 힘들었지? 괜찮아요. 김민주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을 휙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엄마가 벽 한쪽에 놓아둔 천 가방에 머물렀고 미간을 알아차리기 힘들게 살짝 찌푸렸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소파로가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미묘하게 어색했다. 나는 애써 화제를 찾아 엄마에게 동네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아파트 단지의 새로운 소식들을 이야기했다. 엄마도 내 말에 맞춰 웃으며 대답하셨지만 김민주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을 뿐 거의 대화에 끼지 않았다. 가끔 엄마가 반찬을 집어주려고 하면 그는 그릇을 옆으로 살짝 밀며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라고 중얼거렸다.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점점 어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은 무언가에 꽉 막힌 듯 답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내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도와주려 하셨지만 나는 기어코 못하게 말렸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김민준이 별로 좋지 않은 말투로 엄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모님, 그 보따리 베란다에 좀 내놓으시면 안 될까요? 보기에 좀 거슬려서요.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 보따리 안에는 엄마가 직접 농사지은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나를 위해 담가주신 된장과 고추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엄마의 무거운 사랑이었다. 엄마가 서둘러, 아, 알겠네. 지금 바로 갖다 놓을게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부스럭거리며 보따리를 드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손에 쥔 수세미를 꽉 쥐었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쏟아졌지만 따뜻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마 오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걸 거야. 첫날이잖아.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엄마가 거실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계시고 김민주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엄마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창밖에 찬 공기처럼 스멀스멀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옆에서 김민준의 코 고는 소리가 커졌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손님방 쪽에 기척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는 잠기가 밝으신데 낯선 곳에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까? 거실의 그 청가방은 돌덩이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나는 살금살금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다. 그런데 침실 문을 열자 엄마가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다. 냄비에서는 좁쌀죽이 구수한 향기를 풍기며 끓고 있었고 엄마는 익숙한 솜씨로 파전을 부칠 반죽을 하고 계셨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제가 할게요. 나는 서둘러 다가갔다. 엄마는 돌아보며 웃으셨다. 잠이 깨서 더 못 자겠더라. 너희들 출근하느라 힘든데 따뜻한 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민준이가 파전 좋아하지? 파 듬뿍 넣어야겠다. 엄마의 뒷모습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는 항상 그러셨다. 어디를 가든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항상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해주시려고 했다. 김민주는 아침밥 냄새에 잠이 깼다. 아니, 엄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는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와 한 상 가득 차려진 아침 식사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얼굴에는 기쁜 기색 대신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일찍부터 달그락거리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나와 엄마는 똑똑히 들었다. 엄마의 얼굴에 번졌던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이내 다시 분주하게 말씀하셨다. 민준이 일어났구나. 어서 씻고 와. 씻기 전에 먹어야지. 서연아, 민준이 죽 좀 퍼주렴. 그 아침 식사는 내게 체할 것만 같았다. 김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파전을 먹고 죽을 두어 숟가락 뜨더니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뒤적였다. 마침내 그는 한마디 했다. 장모님, 다음엔 죽을 이렇게 되게 끓이지 마세요. 전 묽은 게 좋아요. 그는 엄마가 직접 담그신 장아찌를 한 젓가락 집어들고 쳐다보더니 말했다. 이 장아찌는 색깔이 너무 진하네요. 마트에서 파는 건 노랗고 반질반질해서 식욕이 도는데 엄마는 서둘러 대답하셨다. 아, 알겠네. 다음엔 신경 쓸게. 이건 집에서 직접 말린 거라 첨가물을 안 넣어서 그래. 보기엔 까매도 맛은 괜찮으니 한번 먹어보게. 김민주는 마지못해 네 하고 대답했지만 결국 그 장아찌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김민주는 입을 닫고 출근할 채비를 했다. 엄마가 그의 외투를 들고 건네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민준아, 밖에 추우니 두껍게 입어. 김민주는 외투를 받아 입으며 말했다. 장모님, 오늘 집에 계실 때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어젯밤에 잠을 설친 것 같아서 점심때 잠깐 들어와서 눈 좀 붙여야겠어요. 그는 이 말을 할 때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명령을 내리는 것 같기도 했다. 엄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 알지, 알고 말고. 내가 귀는 아직 괜찮으니 작게 들어도 다 들려. 문이 철컥하고 닫혔다. 집안에는 나와 엄마만 남았다. 공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말 못할 어색함이 감돌았다. 나는 억지로 기운을 내며 웃었다. 엄마, 제 까다로운 것 좀 봐.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부쳐준 파전 진짜 맛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치우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민준이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을 테니 이해해야지. 하루 종일 나는 마음이 불안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금방 받으셨고 목소리는 평소와 같아 보였다. 혼자 국수를 끓여 드셨다며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엄마의 웃음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있음을 느꼈다. 오후에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신선한 과일을 좀 사갔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계셨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엄마는 그저 화면을 보고 계실 뿐 채널을 돌리지도 않으셨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엄마는 벌떡 일어나 진심으로 기쁜 미소를 지으셨다. 왔구나. 힘들었지?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물건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다. 엄마, 소리를 이렇게 작게 해놓으면 들리세요? 크게 트세요. 괜찮아요. 들리고 말고. 이 정도가 딱 좋아. 시끄럽지 않고. 엄마는 서둘러 말씀하셨다. 그때 김민준도 돌아왔다. 그는 들어와 신발을 갈아 신으며 조용한 텔레비전 화면에 잠시 시선을 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그는 정수기로가 물을 따르더니 문득 생각났다는 듯 엄마에게 말했다. 장모님, 화장실 바닥에 물이 왜 그렇게 많아요? 어르신들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조심하셔야죠. 엄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서둘러 말씀하셨다. 아, 내가 아까 세수하다가 물을 좀 튀겼나 보네. 지금 바로 닦을게. 화장실로 황급히 향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자 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엄마를 붙잡고 김민준에게 말했다. 바닥에 물 좀 있는 게 뭐 어때서요? 닦으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말해야 해요? 김민준은 내가 반박할 줄 몰랐는지 잠시 놀라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뭘 어쨌다고? 장모님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 조심하시라고 알려주는 게 잘못이야? 박서연,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마가 서둘러 우리 사이를 말리며 나를 부엌으로 미셨다. 괜찮아, 괜찮아. 민준이 말이 맞아.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 서연아, 이리 와서 저녁 찬거리 어떻게 할지 좀 봐줘. 저녁 식사 분위기는 어젯밤보다 더 냉랭했다. 김민주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으로 밥을 먹었고 금방 식사를 마치고는 그릇을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했다. 거실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방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엄마를 도와 부엌을 정리했다. 물소리만 요란하게 울릴 뿐 우리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엄마가 한숨을 쉬며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서연아, 엄마 그냥 내일 돌아갈까봐. 아무래도 민준이가 내가 여기 있는 걸 불편해하는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나는 힘껏 고개를 저으며 엄마의 축축한 손을 잡았다. 엄마, 그런 생각 마. 쟤 원래 저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집에 와서 저렇게 얼굴 찌푸려. 약속한 사흘은 꽉 채우고 가. 하루도 빠지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걱정과 약간의 비굴함이 섞인 엄마의 눈을 보며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사흘은 우리 모녀에게 매분 매초가 고문이라는 것을. 김민준의 눈빛 하나,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작은 칼날처럼 우리를 아프게 베고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점점 단단하고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겨우 이틀째인데 나는 이 집의 소위 따뜻함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엄마는 사흘을 채우지 못하셨다. 날이 밝아올 무렵 내가 막 잠이 들려던 참외 손님방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문틈으로 엿보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엄마가 이미 옷을 다 챙겨 입고 가져오신 옷가지들을 정성스럽게 개어 그천 가방에 넣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의 동작은 우리가 깰까봐 아주 조심스러웠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는 기어코 가시기로 마음먹으신 것이다. 나는 얼굴을 훔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날도 안 밝았는데. 엄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서연아, 너를 깨웠구나. 내가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찍 돌아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집에 있는 화분에 이틀이나 물을 안 줘서 마음에 걸리네. 엄마, 나는 엄마의 팔을 붙잡았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화분은 모두 핑계였다.
엄마는 오늘 또다시 김민준의 냉대를 마주하기가 두려우셨던 것이다. 내가 난처해질까봐. 됐다. 그만해. 엄마는 내 손을 두드리며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엄마는 내 마음 아니까 그걸로 충분해. 이따가 첫 차 타고 가면 사람도 없고 조용할 거야. 너는 더 자. 마중 나오지 마. 알았지? 나는 엄마를 이길 수 없었다. 엄마가 여기에 더 머무는 것이 매 순간 고통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엄마가 남은 짐을 가방에 넣는 것을 도왔다.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다. 엄마는 떠나시기 전 조용히 부엌으로 가 어제 남은 반죽으로 나와 김민준을 위해 파전 2장을 부쳐 접시에 담고 덮개로 덮어두셨다. 엄마는 현관에 서서 나를 돌아보며 웃으셨다. 그 미소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문을 열고 작고 갸냘픈 몸으로 이른 새벽의 잿빛 복도 속으로 사라지셨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이 집이 갑자기 텅 비고 늙어버린 것 같다고 느꼈다. 나는 넋이 나간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김민준이 하품을 하며 침실에서 나올 때까지 그는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놀라 물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장모님은? 나는 고개를 들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그의 태평하고 편안해 보이는 얼굴을 보았다. 발끝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왔다. 엄마, 가셨어? 가셨다고? 김민주는 식탁으로 가 덮개를 열고 붙여놓은 파전을 보더니 한 조각 집어 입에 물고 우물거리며 말했다. 잘 가셨네. 괜히 번거롭기만 하고. 나는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김민준, 무슨 뜻이야? 우리 엄마가 뭐가 번거로웠는데? 김민준은 내 반응에 놀라더니 이내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박서연, 아침부터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틀린 말 했어? 그는 파전을 두세 입에 해치우고 물을 따르며 나를 몰아세웠다. 원래 어른들이랑 우리랑 생활 습관이 다르잖아.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하다고. 장모님이 쓰시던 행주, 기름기 좔좔 흐르는 거 보기만 해도 거북했어. 그리고 화장실 쓰실 때 나는 소리.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불편했다고. 이제 가셨으니 우리도 조용하고 좋잖아? 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의 입술과 그가 내뱉는 차갑고 각박한 말들을 들으며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분노로 손발이 차가워졌고 그를 가리키며 한참 만에 한마디를 겨우 뱉어냈다. 김민준, 그분 우리 엄마야. 힘들게 오셔서 우리 밥 해주고 집안일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김민준은 물컵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물방울이 튀었다. 그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어쨌는데 사실을 말한 거잖아. 박서연, 괜히 시비 걸지 마. 나 요 며칠 충분히 잘해드렸다고 생각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 엄마를 조상님처럼 모셔야 돼? 조상님처럼 모시라는 게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존중을 해달라는 거야. 당신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말이 가슴에 꽉 막혀 아팠다.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이 말은 끝내 외치지 못했다. 말해봤자 그가 유치하게 무슨 비교냐. 철 좀 들어라 같은 비난만 더 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너무나 피곤해졌다. 다툼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 우리 엄마의 방문은 귀찮음이고 방해였다. 엄마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었고 심지어 엄마의 존재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거북함이었다. 모든 서러움, 분노, 실망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가 이내 빠르게 빠져나가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를 남겼다. 나는 언쟁으로 붉어진 김민준의 얼굴과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당당한 그의 표정을 보았다.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기와 기대가 완전히 꺼져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고 말없이 돌아서서 식탁의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흥소리를 내며 어이없네라고 중얼거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쏘아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가 방금 물을 마셨던 컵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마음이 극한까지 차가워지면 정말로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어떤 환상도 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가 떠나신 후 며칠 동안 집은 심장이 철렁할 정도로 조용했다. 김민주는 그날 아침에 다툼이나 엄마가 일찍 떠나신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밤에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게임을 했다. 그는 이 조용함을 즐기는 듯했다. 심지어 어느 날 저녁에는 기분 좋게 이런 말까지 했다. 역시 둘이 밥 먹는 게 편해. 나는 그저 말없이 밥그릇을 비웠다. 마음속 가시는 너무 깊이 밝혀 뽑을 수 없었고 오히려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신호가 되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금요일 저녁이었다. 김민주는 퇴근하며 눈에 띄게 흥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신발을 갈아 신고는 평소처럼 소파에 드러눕지 않고 내 앞에 와서 헛기침을 했다. 서연아, 할 말 있어. 그의 말투에는 중대 발표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나는 손에 든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한테 방금 전화 왔어. 김민주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었다. 올해 설날은 우리 집에서 보내고 싶으시대. 일주일 정도 계실 거래. 좋지? 어머니가 먼저 오래 머물고 싶다고 하신 건 처음이야.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역시 올 것이 왔구나. 나는 그의 반짝이는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기대와 기쁨이 가득했다. 우리 엄마가 오셨을 때의 그 냉담하고 귀찮아하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아, 그래? 나는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여 아무렇지 않게 TV 채널을 돌렸다. 마치 그가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처럼 내 반응에 김민주는 의외라는 듯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어머니가 일주일이나 계신다는데 우리 새집도 보고 싶고 손주 재롱 보는 재미도 누리고 싶다고 얼마나 말씀하셨는데 나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는 얼굴에 멈춰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김민준을 보며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오시라고 해. 집에 방 있잖아. 언제 오시는지 알려줘. 미리 준비하게. 김민주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내 순종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는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섣달 금음 이틀 전 오후에 오신대. 그때 내가 반차 내고 모시러 갈게. 그리고 봐봐. 어머니는 푹신한 침대를 좋아하시니까 손님방 매트리스 더 푹신한 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위 많이 타시니까 보일러 미리 점검해야 돼. 괜히 그때 가서 고장 나면 안 되잖아. 아, 맞다. 어머니 생선 좋아하시니까 설날 전날 아침 일찍 수산시장에 가서 신선하고 큰 걸로 골라와야겠다. 그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며 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세세하게 계획했다. 그의 모든 걱정, 모든 계획이 내 심장의 가느다란 바늘처럼 밝혔다. 서러움과 불공평이라는 이름의 풍선의 말이다. 풍선은 터지지 않았지만 그 안은 차갑고 무거운 기체로 가득 찼다.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우리 엄마가 오시기 전 그는 귀찮다는 듯 알았어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엄마가 머무시는 동안에는 행주가 더럽다고, 죽이 너무 되다고, 장아찌 색이 진하다고, 바닥에 물이 있다고 불평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엄마를 위해서는 매트리스의 푹신함, 보일러의 온기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 이 대비는 너무나 눈부시게 아팠다. 그가 말을 거의 마쳤을 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는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다. 알았어. 당신이 다 생각하고 있네. 잘됐다. 내가 뭐 해야 할지 미리 알려주기만 해. 김민주는 내가 이렇게 순순히 나오자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래야 내 아내지. 걱정 마. 어머니 오시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우리 설날 잘 보내자.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씻으러 갔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 화면에 멈춰있는 과장된 웃는 얼굴이 더없이 역설적으로 보였다. 설날 잘 보내자. 그래, 이번 설날은 분명히 아주 다를 것이다. 나는 TV를 끄고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도시의 네온 불빛으로 차갑고 소란스러웠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희미한 모습을 보았다. 그 얼굴에는 이전의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고 냉혹에 가까운 평온함만 남아있었다. 김민준, 당신은 당신 엄마에게는 봄날처럼 따뜻하고 우리 엄마에게는 한겨울처럼 차가웠지. 당신은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조금의 문제도 느끼지 못했어. 그렇다면 이번 설날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천륜의 즐거움을 제대로 체험하게 해줄게. 그것이 한쪽의 인내와 서러움 위에 세워졌을 때 과연 어떤 맛인지 말이야. 김민주는 마치 겨울을 준비하는 다람쥐처럼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신나게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로 반차를 내고 가구점에 가서 손님방 매트리스를 가장 비싼 라텍스 매트리스로 바꿨다. 노인 허리에 좋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기사를 불러 보일러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점검했으며 난방 효과를 몇 번이고 테스트하며 만에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긴 명절 장보기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는 빼곡하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만 적혀 있었다. 그중 상당수는 내가 전에는 그가 사는 것을 본 적 없는 귀한 건어물들이었다. 나는 그가 집안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기사에게 매트리스 설치를 지시하고 목록을 들고 반복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진지하고 정성스러운 모습은 내가 우리 엄마를 모셔왔을 때는 결코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1분 더 볼 때마다 내 마음속 가시는 한 뼘 더 깊이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정신 차리게 했다. 한가할 때면 내 생각은 몇 년 전 시어머니가 잠시 머무셨을 때의 기억으로 흘러갔다. 그때는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고 아직 월세 집에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러 오셨다며 나흘 정도 머무셨다. 그 며칠 동안 김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는 매일 정시에 퇴근했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다녀왔습니다. 오늘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라고 외쳤다. 식사 시간에는 끊임없이 어머니께 반찬을 집어드리며 꿀이 뚝뚝 떨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엄마, 이건 푹 익어서 소화 잘 될 거예요. 시어머니가 기침 한 번만 해도 그는 안절부절못하며 즉시 물을 떠다 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며 안부를 물었다. 나는 특히 한 가지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베란다 창문에서 외풍이 좀 든다고 말씀하셨다. 김민주는 두말 없이 그날 저녁 요리 실리콘을 찾아와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씨름했다. 어머니가 추우실까봐 당장 고쳐야 한다면서.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슬리퍼 바닥이 좀 미끄럽다고 무심코 말씀하시자 김민주는 다음날 점심시간에 일부러 백화점에 가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부드러운 새 슬리퍼를 사왔다. 그때 나는 그가 좀 과장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다. 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이니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심지어 나는 어리석게도 그가 나중에 우리 엄마에게도 그렇게 잘할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의 나는 정말 순진하고 우스웠다. 같은 엄마인데 그의 마음속에서 그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자신의 엄마에게는 세심하고 지극한 효자였고 조금의 소홀함도 두려워했다. 그런데 우리 엄마에게는 경멸과 짜증 그리고 기본적인 존중조차 인색하게 베푸는 타인이었다. 이런 노골적인 이중잣대는 얼음물 한 바가지처럼 그에 대한 내 마지막 남은 부부에 정마저 꺼뜨렸다. 심지어 좀 역겹기까지 했다. 어떻게 우리 엄마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도 그렇게 태연하게 심지어 기쁨에 차서 자신의 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나 부주의가 아니었다. 이건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경박한 것이었다. 섣달 금음 하루 전날 밤 김민주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만족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내게 말했다. 서연아, 봐. 내가 거의 다 정리했어.
내일 어머니 오시면 흠잡을 데 없을 거야. 당신도 요 며칠 고생했으니까 어머니 오시면 그냥 옆에서 말동무나 해드려.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할게. 그는 이 말을 할 때 마치 내게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진심인 척하는 얼굴을 보며 더없이 역설적이라고 느꼈다. 우리 엄마가 오셨을 때는 대감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온갖 트집을 잡더니 자기 엄마가 온다고 하니 부지런하고 자상한 모범 남편이 되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심지어 나에게는 말동무나 하라고 배려해 주다니. 나는 눈을 내리깔고 눈띠의 차가움을 감추었다. 목소리는 파동 없이 평온했다. 응, 알았어. 당신이 잘 준비했네. 김민주는 내 순종적인 태도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려 했다. 나는 물을 따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피했다. 그도 개의치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씻으러 갔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김민준이 정성껏 꾸며놓은 태우마마를 맞이하기 위한 효심 가득한 이 집을 보았다. 창문은 밝고 깨끗했고 명절 음식은 풍족했고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보일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서 마치 한편의 풍자극 무대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고 울기만 하던 박서연이 아니었다.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했던 모든 행동, 했던 모든 말, 내가 당신과 당신의 그 소중한 어머니가 직접 체험하게 해줄게. 섣달 금음 이틀 전 오후 2시가 조금 넘자 김민주는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잠시 시계를 보고 잠시 창가로 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3시쯤 도착하신다고 했는데 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서연아, 내가 씻으라고 한 과일 다 씻었어? 어머니 차 타느라 힘드셨을 테니 과일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지. 나는 그 초조하고 기대에 찬 모습을 보며 마치 황제의 행차를 기다리는 내시 같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다 씻어서 거실 테이블 위에 뒀어. 3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김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그는 즉시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달콤하다 못해 느끼했다. 네, 어머니, 도착하셨어요? 단지 입구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꼼짝 말고 계세요.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바람처럼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외투 단추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잡지를 뒤적였다. 약 7, 8분 후 복도에서 발소리와 함께 김민준의 유난히 크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천천히요. 계단 조심하세요. 아이고, 이 캐리어 무겁죠. 제가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굳이 괜찮다고 하셔서. 우리 집이 바로 저기예요. 금방 도착해요. 3층이라 높지도 않아요.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먼저 옆으로 비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크고 새 것처럼 보이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이어서 짙은 와인색 패딩 점퍼를 입고 파마머리를 한 혈색 좋은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바로 내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였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탐조등처럼 거실을 휙 둘러보시더니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얼굴에는 의뢰짓는 약간의 심사하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이 집에 있었구나. 나는 잡지를 내려놓고 일어서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힘든 거 하나도 없어. 민준이가 자꾸 데리러 온다고 해서.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만족감이 역력했다. 그녀가 패딩을 벗자 김민주는 마치 훈련된 하인처럼 즉시 받아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신발장에서 새롭고 푹신한 털 슬리퍼를 꺼내 시어머니 발치에 놓았다. 엄마, 이거 신으세요. 따뜻하고 미끄럼 방지도 돼요. 제가 특별히 사뒀어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물이 뚝뚝 떨어질 듯 부드러웠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갈아 신고 소파에 앉으셨다. 김민주는 또 서둘러 과일 접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엄마, 먼저 과일 드시면서 좀 쉬세요. 목마르세요?
물 드릴까요? 미지근한 물. 아니면 차 타드릴까요?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너 바쁜 것 좀 봐라.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짐진 나무라는 투로 말했지만 얼굴의 미소는 더 깊어졌다. 그녀는 딸기 하나를 집어들고 보더니 말했다. 딸기가 크긴 크네. 달기는 한가 모르겠다. 달죠. 당연히 달죠. 김민주는 즉시 보증했다. 제가 제일 비싼 걸로 골라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이 모자의 한 명은 시중을 즐기고 다른 한 명은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속이 좀 거북했다. 이것은 우리 엄마가 오셨을 때와는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의 차이였다. 우리 엄마는 낡은 청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오셔서 들어와 직접 슬리퍼를 찾고 물도 직접 따라 드시며 김민준의 눈치를 봐야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성대하게 모셔와 문을 열자마자 새 슬리퍼를 대령하고 과일은 손안에 쥐어주며 달콤함까지 보장받았다. 김민주는 물을 따라 드리고 나서 마치 보물을 자랑하듯 소개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 집 보세요. 제가 안팎으로 다 청소했어요. 손님방 매트리스는 제일 푹신한 걸로 바꿔드렸고요. 오늘 밤 주무셔보세요. 아주 꿀잠 주무실 거예요. 보일러도 점검해서 아주 따뜻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를 보았다. 서연이도 고생이 많았겠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민준이 끼어들었다. 얘가 뭐 고생할 게 있어요. 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엄마, 그냥 편하게 계세요. 드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말씀만 하세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딸기를 먹기 시작했다. 딸기를 먹으면서 다시 집안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TV 장식장 위에 놓인 작은 장식품에 멎었다. 그것은 우리 엄마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나를 위해 손수 만들어주신 작은 복주머니였다. 저건 뭐니? 좀 낡아 보이는데 여기 두니까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네. 시어머니가 무심코 말했다. 김민주는 즉시 그쪽을 쳐다보았고 미간을 알아차리기 힘들게 찌푸렸다. 이내 내게 말했다. 서연아, 어머니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 저거 좀 낡았어. 치워. 괜히 자리만 차지하잖아. 내 마음이 따끔했다. 그것은 우리 엄마의 정성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다가가서 말없이 그 복주머니를 내려 서랍 속에 넣었다. 돌아설 때 시어머니의 입가에 언뜻 스쳐 지나가는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를 본 것 같았다. 김민준, 당신 엄마한테는 정말 지극정성이구나. 그녀의 무심한 한마디도 성지처럼 받들면서 우리 엄마가 남긴 물건은 당신 눈에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낡은 물건일 뿐이구나. 시어머니가 머무시자 과연 태우마마의 위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은 섣달 금음 하루 전, 명절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김민주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어머니께 솜씨를 뽐내겠다며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계란말이와 콩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환풍기 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밖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은 파동 없이 평온했다. 예전 같았으면 서둘러 일어나 돕거나 적어도 그가 고생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설적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우리 엄마가 계실 때는 아침 일찍 밥하는 소리가 잠을 깨운다고 불평하더니 자기 엄마 차례가 되니 아주 기꺼워하는구나. 내가 씻고 나갔을 때 아침 식사는 이미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국,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까지. 김민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오며 시어머니에게 아양 떠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빨리 드셔보세요. 옛날 그 맛이 나는지.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젓가락으로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씹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근데 계란이 좀 퍽퍽하다. 불 조절을 너무 오래 했나 봐. 김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잠시 굳었다가 서둘러 말했다. 그래요? 오늘 좀 급하게 하느라 그랬나 봐요. 다음엔 신경 쓸게요. 다음엔 꼭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나는 이 광경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계란 속에서 뼈를 찾는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 만약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이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김민주는 아마 진작에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다. 식사를 마치자 김민주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섰고 나에게는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기대 앉아 김민준에게 지시했다. 민준아, 저귤 좀 까서 다오. 내가 손톱이 안 좋아서 까기가 힘드네. 네, 엄마. 김민주는 손을 씻고 서둘러 와서 정성스럽게 귤을 까 하얀 실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서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시어머니는 귤을 드시면서 무심하게 내게 말했다. 서연아, 이것일 커튼 색깔이 좀 낙지 않았니? 칙칙해 보여. 설인데 좀 화사한 걸로 바꾸면 좋겠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을 닦고 있는 김민준을 보았다. 김민준이 즉시 말을 받았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좀 낡았어요. 설 지나고 서연이랑 같이 가서 새 것으로 골라올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색깔로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응하고 대답하고는 베란다를 가리켰다. 그리고 베란다에 저 화분들 반쯤 죽어가는 게 보기 흉하네. 그냥 버리는 게 낫겠다. 그 몇 개의 스킨답서스 화분은 우리 엄마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일부러 집에서 가지를 잘라와 물꽂이 해주신 것이었다. 키우기 쉽고 집에 생기를 더해줄 거라면서 비록 무성하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푸릇푸릇했다. 김민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말했다. 네, 엄마, 마음에 안 드시면 내일 바로 내려가서 버릴게요. 내 마음이 찔렸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다. 버려, 마음대로 버려. 나는 이 모든 세부사항을 마음속에 조용히 기록했다. 시어머니의 모든 트집, 김민준의 모든 무조건적인 순종이 내가 곧 취할 행동의 결심을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후에 김민준은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갑자기 드시고 싶다는 특정 브랜드의 과자를 사러 마트에 갔다. 집에는 나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TV를 보시면서 마치 무심한 듯 의도적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서연아, 민준이가 참 속이 깊어. 나한테는 정말 잘하지. 근데 가끔 너무 내 말을 잘 들어서 탈이야. 남자란 모름지기 주관이 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랑이자 동시에 나를 향한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효도하는지 똑똑히 보고 분수를 지키라는. 나는 일어나 시어머니께 물 한 잔을 따라드리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물 드세요. 민준 씨가 어머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시어머니는 나를 한번 쳐다보셨다. 내 반응이 너무 평담해서 재미가 없으셨는지 다시 TV로 고개를 돌리셨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밖에서 TV 소리와 가끔 시어머니가 김민준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집은 시어머니의 방문으로 마치 그녀를 중심으로 한 무대가 된 것 같았다. 김민준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광대였고 나는 무대 아래에서 차갑게 지켜보는 관객이었다. 아니, 나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다. 나는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구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며칠 전 일부러 찾아둔 것이었다.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김민준, 당신은 당신 엄마 말을 제일 잘 듣지? 당신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아주 좋아. 그럼 내가 당신들 모자의 멋진 대화를 아주 잘 녹음해 둘게. 특히 그 트집 잡고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우리 엄마를 은근히 폄하하는 대화들을 말이야. 이건 나중에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거야. 설날 당일 집은 유난히 분주했다. 김민주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들어가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각종 식재료를 조리대에 가득 펼쳐놓았다. 마치 대단한 실력을 뽐낼 기세였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가장 편안한 소파에 앉아 설날 특별 프로그램을 보시며 이따금씩 지시를 내리셨다. 민준아, 그 생선빈을 깨끗하게 긁어라. 생강이랑 마늘 듬뿍 넣어서 비린내 잡고. 나는 차갑게 이 광경을 지켜보며
여전히 순종적인 조연 역할을 했다. 채소를 씻고 재료를 건네주는 등 필요할 때 나타나고 필요 없을 때는 조용히 옆에 있었다. 하루 종일 이것 보기에는 분주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저녁이 되어 불이 켜지고 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 집의 설날 저녁상도 마침내 차려졌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등 푸짐한 명절 음식이 가득했다. 확실히 김민준이 많은 공을 들인 상차림이었다. 그는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상석에 모시고 우리 모두에게 음료를 따라주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빌어요. 김민준이 먼저 잔을 들었다. 얼굴에는 행복과 만족감이 넘쳤다. 시어머니도 웃으며 잔을 들었다. 그래, 너희들도 복 많이 받아라. 새해에는 알콩달콩 잘 살고. 나도 따라 잔을 들고 형식적으로 한 모금 마셨다. 김민주는 끊임없이 어머니께 음식을 집어들이며 설명했다. 엄마, 이 갈비찜 드셔보세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부드러운지 보세요. 이 생선찜은 제가 시간 맞춰서 쪘어요. 불 조절이 딱 맞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뱃살 부위예요. 시어머니가 한 입 드시고 고개를 끄덕이면 김민주는 마치 큰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뻐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을 어느 정도 먹자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말씀이 많아지셨다. 그녀는 가득 찬 상을 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들을 보더니 문득 감탄하셨다. 아이고, 역시 아들 집에서 설 쇠는 게 제일 편하고 좋네. 마음대로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그녀는 무심코 한 말 같았지만 눈빛은 은근히 나를 향해 있었다. 김민준이 즉시 말을 받았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우쭐함과 아첨이 섞여 있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가 바로 엄마 집이죠. 언제까지고 계시고 싶을 때까지 계세요. 누가 감히 엄마한테 눈치를 주겠어요? 저랑 서연이는 엄마가 계속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서연아? 그는 말하며 팔꿈치로 나를 툭 쳤다. 동의하라는 신호였다. 예전 같았으면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고개를 들어 평온하다 못해 거의 냉담한 미소를 띤 채 시어머니를 보고 또 김민준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네, 맞아요. 어머님, 원하시는 만큼 계세요. 어차피 이 집에는 눈치 봐야 할 엄마는 한 분뿐이니까요. 지금 앉아 계신 분이 편하시면 된 거죠.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치 끓는 기름에 찬물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는 나를 휙 돌아보았고 눈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다. 마치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그릇에 내려놓았다. 박서연. 김민준이 정신을 차리고 버럭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설날에 일부러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도 차가운 얼굴로 비꼬듯 말했다. 민준아, 봐라. 내가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 싫은 티를 내네. 이 늙은이가 눈에 가시였나 보구나. 이제 말도 못하게 하네. 나는 그들 모자가 한 명은 분노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을 보며 더없이 역설적이라고 느꼈다. 내 얼굴에 걸려있던 위장된 미소도 완전히 사라졌다. 시선은 곧장 김민준을 향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우리 엄마가 떠나시던 날 아침 그가 이 식탁에 앉아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제가 뭘 틀린 말을 했나요? 어른들이랑 우리랑 생활 습관이 달라서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하다. 보기만 해도 거북하다. 이제 가셨으니 우리도 조용하고 좋다고 한 거 아니었나요? 나는 그의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 모든 글자가 얼음 조각이 밝힌 모처럼 날아갔다.
김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른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 내가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그 빌어먹을 말들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은, 그리고 이 설날 저녁상에서 면전에 대고 흔흔히 되돌려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시어머니도 멍해졌다. 그녀는 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은, 더구나 아들이 등 뒤에서 그런 말을 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또 얼굴이 잿빛이 되어 할 말을 잃은 김민준을 보며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다. 식탁 위의 맛있는 음식들은 순식간에 모든 향기를 잃고 차가운 대치와 난처한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김민준의 그 당황하고 분노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좀 우습기까지 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그들을 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전 다 먹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식당을 떠나 곧장 침실로 향했다. 등 뒤에는 엉망이 된 식탁과 방금 전까지 자애로운 어머니와 효자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말없이 마주 보고 있을 모자만 남았다. 이번 설날 당신이 어떻게 조용하게 보내는지 한번 보자. 나는 침실로 돌아왔다. 문 밖에서는 김민준이 목소리를 낮춰 변명하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불만 섞인 투덜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큰 등을 켜지 않고 침대 머리맡에 희미한 스탠드만 켰다. 주황빛 불빛이 침대 주변을 고독한 섬처럼 감쌌다. 창밖에서는 폭죽 소리와 불꽃이 터지는 화려한 빛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집집마다 가족 상봉의 떠들썩함에 잠겨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심지어 잔인할 정도의 평온함마저 느껴졌다. 나는 옷장 앞으로 가문을 열었다. 안에는 대부분 내 옷이 걸려 있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화가 나서 마구잡이로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번 계절에 자주 입는 질 좋은 외투 몇 벌, 속옷, 그리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중요한 서류와 약간의 비상금이 든 작은 파우치를 챙겼다. 나는 중간 크기의 여행 가방을 꺼내 바닥에 펼쳐놓고 옷을 하나씩 접어넣기 시작했다. 내 동작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옷 하나를 넣을 때마다 마치 과거에 참고 견디며 굴욕을 삼켰던 박서연과 작별하는 것 같았다. 옷감이 마찰하며 내는 미세한 소리가 이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들었다. 아마 김민준을 질책하는 것 같았고 김민준은 힘없이 무언가 변명하고 있었다. 다툼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나는 못 들은 척하며 손에 쥔 일에만 집중했다. 마지막 스웨터를 평평하게 펴서 여행 가방에 넣고 지퍼를 올리는 순간 침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김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분노로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아마 어머니와 다툼을 끝냈거나 혹은 내가 갑자기 자리를 뜨고 오랫동안 조용한 것에 불안을 느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뛰어들어온 것 같았다. 그가 바닥에 놓인 단단히 닫힌 불룩한 여행 가방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눈이 동그래지며 마치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듯했다. 박서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몇 걸음에 내 앞으로 달려왔다. 목소리는 충격으로 약간 변해 있었고 여행 가방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설날에 짐을 싸? 어디 가려고? 나는 일어나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뭘 하긴. 여기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면서. 내가 떠나면 당신 뜻대로 되는 거잖아. 김민주는 내 침착한 태도와 말 속의 가시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내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힘이 너무 강해서 아팠다. 미쳤어? 식탁에서 한 말 몇 마디 때문에 이래? 엄마가 밖에 계시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당장 짐 풀어. 그는 나를 억지로 끌어내거나 여행 가방을 걷어차려는 듯했다.
나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여행 가방 옆을 지켰다. 내 시선은 흥분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차갑게 훑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민준, 손 놔. 우리 엄마가 떠나실 때 당신도 조용해서 좋다며? 왜 당신 엄마가 계실 땐 내가 떠나면 안 되는 건데. 이 조용함은 사람 가리는 거야? 내 이 말은 정확한 바늘처럼 그가 억지로 세운 허세를 순식간에 터뜨렸다. 그는 입을 벌리고 나와 내 발치의 여행 가방을 보다가 거실 쪽을 힐끗 보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입술이 떨리며 한참 만에 힘없는 한마디를 겨우 뱉어냈다. 너 꼭 이렇게 해야겠어? 그냥 설날 잘 보내면 안 돼? 설날 잘 보내자고? 나는 그의 당황하면서도 상황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며 더없이 역설적이라고 느꼈다. 그가 나와 우리 엄마에게 멋대로 상처를 줄 때는 왜 잘 살자, 설날 잘 보내자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설날이라는 말을 가볍게 반복했다. 입가에 아주였고 온기 없는 호선이 그려졌다. 김민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쌀쌀맞게 대한 그 순간부터 이 집에는 더 이상 설날은 없었어.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허리를 굽혀 여행 가방에 손잡이를 들어올렸다. 바퀴가 바닥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나는 가방을 끌고 곧장 침실문으로 향했다. 김민주는 반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몸이 굳어 그저 내가 그의 곁을 지나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내가 그의 곁을 지날 때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선명하게 한 글자씩 말했다. 이제 알겠어? 사랑하는 가족이 경멸당하고 쫓겨나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 말은 마지막 천둥처럼 그의 귓가에 울렸다. 김민주는 멍대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문틀에 기댔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막을 힘조차 없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에 막 도착해서 손이 문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등 뒤에서 김민준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려왔다. 박서연, 거기 안 서. 나는 동작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의 급한 발소리가 술기운과 분노를 품고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그가 내 앞을 막아섰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식탁에서 말다툼 몇 마디 했다고 설날에 짐 싸서 집을 나가?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이웃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냐고? 그때 시어머니도 슬리퍼를 끄는 소리를 내며 거실에서 달려오셨다. 얼굴에는 역력한 불쾌함과 질책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비꼬는 투로 입을 열었다. 그래, 서연아. 무슨 말이 있으면 좋게 하지. 설날 밤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누구 보라고. 민준이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더라도 네가 아내로서 좀 참아줄 수도 있잖아. 남자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말이 좀 거칠 수도 있는 거지. 내 성격이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평온한 시선으로 이 모자를 훑어보았다. 김민주는 분노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치 내가 이치에 맞지 않게 화목을 깨는 사람인 양 쳐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만한 훈계의 자세로 아들의 잘못을 말이 좀 거친 것들로 가볍게 치부하고 내 저항은 성격이 유별나고 철없는 것들로 몰아가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이런 합동공격에 숨이 막혀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의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 내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참아주라고요? 나는 이 말을 반복했다. 입가에 아주 옅은 냉소가 걸렸다. 시선은 김민준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김민준, 내가 뭘 참아줘야 하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사흘 내내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거? 아니면 엄마가 보기만 해도 거북하고 가신이 조용하다고 한 거? 김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다시 하얗게 질렸다. 눈빛이 흔들리며 나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는 맑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모든 글자가 얼음 조각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우리 엄마, 좋은 마음으로 사흘간 머무르러 오셨어. 내가 힘들까봐, 당신이 피곤할까봐, 닭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당신을 위해 파전 부치고 죽 끓이고 집안일 하셨어. 그런데 당신은? 당신이 엄마한테 보여준 게 뭐야? 경멸, 쌀쌀맞은 태도, 그리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냉담함이었잖아.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조용한 현관에서는 유난히 울려 퍼졌다. 창밖의 폭죽 소리는 마치 먼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김민주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그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버틸 뿐이었다. 나는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것처럼 말했다. 김민준, 당신 엄마한테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어머니가 오시니 안부를 묻고 침구를 정리하고 심지어 매트리스의 푹신함, 보일러의 온기까지 신경 썼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는 행주 하나, 죽 한 그릇에도 당신 트집을 잡혔어. 이것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당신 엄마는 엄마고 우리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당신 기분 나쁘면 내 가족을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거야? 김민준, 당신의 이중잣 때 더 이상 노골적일 수 있을까? 나는 한 걸음 다가가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를 찔렀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서연아, 너 말하는 것 좀 봐. 뭐가 짓밟는다는 거야? 민준이 엄마한테. 나는 그녀의 말을 맹렬히 끊고 처음으로 차가운 시선을 그녀에게 돌렸다. 아들 교육 참 잘 시키셨네요. 당신 아들이 어머님께 효도하는 건 하늘이 내린 돌이겠지만 그가 제 어머니에게 한 짓은 철두철미한 망나니 짓이었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컥함을 억눌렀다. 슬퍼서가 아니라 극한의 분노와 실망 때문이었다. 나는 문을 가리키며 김민준에게 말했다. 네가 왜 가냐고 물었지? 지금 바로 알려줄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선명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당신 엄마가 있으면 우리 엄마의 자리는 없으니까. 당신, 김민준이 있는 곳은 나 박서연에게는 역겨우니까. 이 말은 무거운 망치처럼 김민준의 심장에 흔흔히 내리꽂혔다. 그는 멍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차가운 방화문에 기댔다.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입술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 눈에는 충격, 당황, 그리고 아마도 마침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공포가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도 경악했다. 입을 벌리고 갑자기 이렇게 낯설고 날카로워진 나를 보다가 넋이 나간 아들을 보았다.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현관은 죽음 같은 정적에 빠졌다. 오직 내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에 마찰하는 미약한 소리와 내가 문고리를 돌릴 때 나는 선명한 철컥 소리뿐이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불어들어와 숨막히는 온기를 흩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여행 가방을 끌고 한때 내가 집이라고 불렀던 그 문을 단호하게 나섰다. 등 뒤에서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문 안에 그 숨 막히는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복도의 센서등이 소리에 반응해 켜졌다. 머리 위로 차가운 빛이 쏟아졌다. 설날 밤의 찬바람이 칼날처럼 복도 창문 틈으로 파고들어 뺨을 스쳤지만 나는 춥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타는 듯한 명료함이 느껴졌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조용한 복도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위 집이라는 곳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속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막 2층 모퉁이를 돌았을 때 등 뒤에서 급하고 당황한 발소리와 함께 김민준의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서연아, 박서연, 가지마, 기다려.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빨라지지도 않았다. 여전히 원래의 속도를 유지했다. 그가 쫓아왔다. 생각보다 조금 빨랐다. 아무래도 내 마지막 몇 마디가 정말 그의 폐부를 찔렀나 보다.
그는 거의 허둥지둥 달려와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에서 내 길을 막았다. 센서등이 그가 낸 소동에 다시 켜지며 그의 창백하고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을 비쳤다.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잠옷 위에 패딩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지퍼도 잠그지 않았다. 발에는 집에서 신던 면 슬리퍼를 신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몹시 초라해 보였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팔을 잡았다.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말 좀 들어봐. 아까는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그날은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헛소리한 거야.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는 횡설수설하며 눈물과 콧물이 함께 흘러내렸다. 평소에 그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순간 내 마음에는 얼음 같은 혐오감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이 겨울밤 바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 놔, 김민준.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안 늦었어. 그는 마지막 구명다처라도 잡은 듯 다시 나를 잡으려 했다.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애원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아직 위에 계시는데 설날에 이렇게 가버리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이웃들이 다 보는데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응? 제발. 그는 시어머니를 언급하고 이웃을 언급하고 설날을 언급했다. 유일하게 진심으로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는 깨닫지 못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것, 어머니께 해명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가 정성껏 유지해온 화목한 가정의 가면이 깨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없이 역설적이라고 느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 글자씩 물었다. 집에 가자고? 어느 집에? 당신 엄마는 태우맘하고 우리 엄마는 귀찮은 존재인 그 집에? 김민주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내 다리를 붙잡았다. 서연아, 1000번 만번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나를 때리든 욕하든 다 괜찮아. 제발 가지 마. 난 너 없으면 안 돼. 이 집 깨지면 안 돼.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을 가끔 늦게 귀가하는 이웃이 지나가며 이 광경을 보고 의아하고 궁금한 눈빛을 보냈다. 김민주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그저 내 다리를 죽기 살기로 붙잡고 떼쓰는 아이처럼 굴었다. 나는 발치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남자, 한때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거만한 연민과 완전한 실망뿐이었다. 김민준,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일어나, 남자는 무릎이 소중한 거야. 나를 더 이상 경멸하게 만들지 마.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보며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여전히 그 차갑고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넌 이제야 잘못했다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우리 엄마가 보따리를 들고 외롭게 버스를 타고 떠나실 때 넌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네 눈치를 볼 때 넌 왜 그 장모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김민주는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잃었다. 내 다리를 붙잡고 있던 손의 힘이 자신도 모르게 풀렸다. 내 엄마는 엄마라서 네가 손안에 모셔야 하고 우리 엄마도 엄마인데 내 쌀쌀맞은 태도와 경멸을 참고 견뎌야 마땅한 거야? 나는 심호흡을 하며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눌렀다. 김민준, 넌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야. 넌 그냥 두려운 거야. 너를 시중들 하녀가 없어질까봐, 효자 코스프레에 협조해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체면을 구길까봐 두려운 거지. 내 모든 말은 채찍처럼 그의 몸을 때렸다. 그는 무릎 꿇은 채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몸을 떨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빛은 흐려졌다.
마치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간 듯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눈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있는 이 남자를 한번 보고 힘껏 내 다리를 빼냈다. 여행 가방에 손잡이를 들어 올렸다. 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 집은 네가 우리 엄마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그날부터 이미 깨졌어. 말을 마치고 나는 등 뒤에 그 진흙탕 같은 김민준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여행 가방을 끌고 설날 밤의 매서운 찬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남들의 떠들썩한 폭죽 소리 속으로 단호하게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그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나는 내 몇 마디 말이 어떤 다툼이나 울음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들은 독이 묻은 바늘처럼 그의 가장 위선적이고 추악한 곳을 정확하게 찔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김민준의 그 절망적이고 원망 섞인 시선이 차가운 거미줄처럼 내 등 뒤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건물 모퉁이를 돌아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에 그 희미한 등과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그의 초라한 모습이 그 집에 대한 내 마지막 기억이 되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다. 폭죽이 터진 후에 화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파트 단지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과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남들의 단란함과 떠들썩함은 이 순간 나와는 상관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해방감과 같은 평온함을 느끼게 했다. 나는 목도리를 여미고 얼굴에 반을 묻었다. 여행 가방 바퀴가 텅 빈 아파트 단지 도로 위에서 규칙적이고 단호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나는 멀리 가지 않고 단지 입구 근처 24시간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이 시간 카페 안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고 카운터 뒤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하품을 하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의 쌉쌀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나는 따뜻한 종이컵을 들고 창밖으로 가끔 지나가는 차들과 드문드문 보이는 행인들을 보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며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받지 않고 바로 무음으로 전환한 뒤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진동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멈췄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음이 섞여 있었다. 한 통 또 한 통,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사과, 애원, 질책, 혹은 분노로 변한 비난일 것이다. 나는 한 모금씩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소리 없이 울리고 반짝이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마치 죽어가는 곤충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았다. 심장은 평온했고 심지어 좀 웃음이 나왔다. 누군가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면 그의 모든 감정 표출이 그렇게 우습고 값싸게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30분쯤 지났을까 휴대폰에 미친 듯한 알림이 마침내 잠잠해졌다. 배터리가 다 되었거나 혹은 그가 마침내 내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카페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밖에 먼 폭죽 소리와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다. 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선명하게 되돌아보고 있었다. 특히 김민준이 바닥에 무릎 꿇고 무너지던 그 모습.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턱없이 부족해. 이것은 전체 요리에 불과해. 그와 그의 엄마가 나와 우리 엄마에게 안겨준 굴욕과 냉대는 더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해. 내가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을 때 카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찬바람과 함께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왔다. 박서연, 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눈을 떴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짙은 와인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좀 헝클어져 있었다. 급하게 달려온 탓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몇 걸음에 내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허리에 손을 얹고 나를 거만하게 쏘아보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너 정말 대단하다. 설날에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가? 넌 민준이를 뭘로 보고 이 시어미를 어디에 뒀길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찢어질 듯해서 카운터 뒤의 아르바이트생도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어 쳐다볼 정도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바로하고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아무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밖이 추운데 민준 씨는 같이 안 왔고요? 내 이 평온한 태도는 명백히 그녀를 더욱 격분시켰다. 그녀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내 커피잔이 흔들릴 정도였다. 너 나랑 시침이 떼지 마. 내가 묻잖아. 너 도대체 어쩔 셈이야? 민준이가 너한테 무릎까지 꿇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집안을 아주 박살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과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똑같이 모든 잘못을 내게 떠넘기는 논리를 들으며 마음속 차가운 호수에는 한 점의 잔물결도 잃지 않았다. 제가 어쩔 셈이냐고요? 나는 가볍게 반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선을 그녀에게 똑바로 맞추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아드님께 물어보셔야죠. 그가 처음에 어쩔 셈이었는지, 그가 제 어머니를 귀찮은 짐짝처럼 내쫓을 때 이 집안이 박살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대요. 시어머니는 내 질문에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그거랑 이거랑 같니? 내 엄마는 그건 생활 습관이 달라서 그랬던 거고 민준이는 그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야. 네가 며느리로서 그 정도 기량도 없어? 그깟 사소한 일로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설날에 집을 나가? 네가 잘했다는 거야? 사소한 일이요? 나는 웃었다. 그것은 차갑고 조롱 섞인 웃음이었다. 제 어머니 마음속에서 딸의 집에서 사흘 머무는 것이 사치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되었어요. 어머님 아들 입에서는 어머니가 떠나시니 조용해졌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는 이게 사소한 일이 되는군요. 어머님, 그 편애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모든 말이 아픈 곳을 찌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격분하여 나를 가리켰. 너 버릇없게 내가 뭘 편애했다고? 내가 너한테 부족하게 해준 게 뭐 있어? 네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는지는 어머님 마음이 아시겠죠. 나는 그녀와 논쟁할 마음이 없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은 분명히 해두죠. 김민준이 제 어머니에게 한 그대로 저도 그의 어머니에게 그대로 할 겁니다. 이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죠. 아주 공평하게요. 너 미쳤구나.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다. 내가 너 같은 애가 조신하지 않을 줄 알았어. 민준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너 같은 걸 데려오다니. 우리 김씨 집안이 정말 8대 조상까지 재수가 없구나. 어머님, 나는 그녀의 점점 더 듣기 힘든 욕설을 끊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기묘한 압박감이 있어 그녀의 다음 말을 목구멍에 걸리게 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한 글자씩 선명하게 말했다. 아들 교육 참 잘 시키셨네요. 그런 효자 아들을 키우신 건 어머님 능력이시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어머님이 여기서 저한테 소리 지를 수 있는 건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께 효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효도는 그가 제 어머니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세워진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식간에 굳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모든 글자가 작은 망치처럼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다. 만약에 동네 이웃들이나 친척들이 어머님의 그 효자 아들이 장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된다면 어머님 얼굴에 빛이 날까요? 어머님 아들의 그 효자라는 명성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다. 마치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본 것처럼 공포와 불신이 그녀의 얼굴에 교차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나를 가리켰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 즉 체면과 그녀 아들의 위선적인 명예를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페 안의 조용한 배경음악이 이 순간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내 테이블 앞에 서서
방금 전에 그 맹렬한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초라함과 약간의 알아차리기 힘든 공포만 남아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이미 미지근해진 커피를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셨다. 그리고 일어나서 외투를 입고 여행 가방에 손잡이를 잡았다. 어머님, 날씨가 추우니 일찍 들어가세요. 민준 씨한테도 제 대신 안부 전해주시고요. 나는 그녀의 잿빛 얼굴을 보며 담담하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이번 설은 두 분이서 잘 보내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그 자리에 굳어버린 시어머니 곁을 지나 카페 문을 열고 나섰다. 카페를 나오자 찬바람이 잘게 부서진 눈발을 섞어 뺨을 때렸다.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혼란스러웠던 머리가 이상하게 맑아졌다. 나는 등 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쏟아질지도 모를 시선을 무시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차갑고 조용한 거리를 따라 빠르게 걸었다. 설날 밤의 광란은 잠시 멈춘 듯했고 오직 먼 하늘에서 가끔 터지는 불꽃만이 이날의 특별함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단지 근처에 머물 수 없었다. 김민준이나 시어머니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 나는 완전히 방해받지 않는 곳이 필요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뜬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많은 미확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시했다. 대부분 김민준에게서 온 것이었고 시어머니의 불쾌한 어조의 질책 몇 개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재빨리 앱을 이용해 시내 중심가의 한 체인 호텔에 스탠더드룸을 예약했다. 지금 사는 곳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은 친절한 중년 아저씨였고 내 여행 가방을 보고 웃으며 말을 걸었다. 아가씨, 이렇게 늦게 어딜까요? 친정에 설세러 갔나 봐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애매하게 내라고 대답하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밖의 도시가 빠르게 뒤로 물러갔다. 네온 불빛이 반짝이고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저 불 켜진 창문 뒤에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단란한 연극을 상연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집이 우리 집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을까?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깨끗하지만 낯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여행 가방이 벽 한쪽에 외롭게 서 있었다. 나는 외투를 벗고 부드러운 침대에 몸을 던졌다. 거대한 피로감이 파도처럼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였다. 수년간의 인내와 억압 끝에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찾아온 허탈감이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은 천장의 단조로운 조명을 응시하고 머릿속에서는 영화처럼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김민준의 처음의 경악, 내가 그의 위선을 폭로했을 때의 초라함, 무릎 꿇었을 때의 절망, 시어머니의 격분한 질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역공을 가했을 때의 경악과 당혹, 모든 장면이 내 마음을 한 뼘 더 차갑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휴대폰이 또 고집스럽게 진동했다. 역시 김민준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에서 익숙한 이름이 계속 깜박이는 것을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바로 통화를 거절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역시 그의 메시지가 대화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길고 횡설수설하는 사과와 애원이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전화 좀 받아. 응? 내가 미친놈이야. 사람이 아니야. 장모님께 그러면 안 됐는데. 돌아와. 내가 장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할게. 여보, 나는 없으면 어떡해. 이 집 깨지면 안 돼. 밖이 얼마나 추운데. 어디 갔어? 주소 알려줘. 내가 데리러 갈게. 제발. 그러다가 내가 계속 반응이 없자 어조가 점점 초조해지며 약간의 비난이 섞이기 시작했다. 박서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설날의 기어코 이렇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우리 엄마 심장 안 좋으신 거 알잖아. 만약에 화병 나시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말하면 되지. 굳이 모든 사람이 비웃게 만들어야 해? 마지막으로 아마도 술기운과 분노가 완전히 폭발했는지 메시지는 날카롭고 험악해졌다. 그래, 너 잘났다.
너 배짱 있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마. 내가 말하는데 너 박서연 없어도 나 김민준 잘 살아.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기회를 줘도 발로 차고 체면도 안 세워주고 나는 이 메시지들이 비굴한 애걸에서 분노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더없이 역설적이라고 느꼈다. 심지어 좀 웃음이 나왔다. 봐, 이게 바로 김민준이다. 영원히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면 즉시 이기적이고 냉정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가 걱정하는 것은 결코 내가 아니었고 우리의 관계도 아니었다. 그의 체면, 그의 엄마의 기분, 그리고 그가 곧 직면하게 될 하녀 없는 혼란스러운 생활이었다. 나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의 카카오톡을 알림 없음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일어나 여행 가방을 열고 세면도구를 꺼내 욕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씻어내며 온몸의 피로와 한기를 씻어주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내게 달라붙어 있던 서러움과 인내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거울은 수증기로 흐려져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욕실에서 나와 머리를 말리며 창가로 갔다. 호텔은 10층에 위치해 도시의 절반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자정의 종소리는 이미 울린 듯했고 먼 곳의 폭죽 소리가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에는 더 크고 화려한 불꽃이 피어났다. 새해가 정말로 온 것이다. 호텔 방은 방음이 잘 되어 문을 닫자 밖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두꺼운 커튼을 치고 인위적이고 안전한 정적 속에 나 자신을 가두었다. 이 밤에는 김민준의 까다로운 불평도 시어머니의 트집 잡는 눈빛도 없었다. 이 작지만 온전히 내 것인 공간에서는 공기마저 자유로웠다. 휴대폰을 켰다. 화면에 뜰 것이 뻔한 김민준에게서 온 더 많은 미확인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무시했다. 그의 번호는 이미 차단 목록에 있었지만 문자는 일부 들어오는 듯했다. 나는 먼저 회사 팀장님께 간단한 휴가 신청 메시지를 보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며칠 휴가를 내야 한다고만 했다. 팀장님은 금방 이해한다며 먼저 집안일을 처리하라고 답장했다. 그리고 나는 부동산 앱을 켰다. 목표는 명확했다. 원룸이나 1.5룸, 회사에서 가깝고 보안이 좋으며 단기 또는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곳. 나는 재빨리 매물을 훑어보고 조건에 맞는 몇 군데를 저장한 뒤 오후에 집을 보러 가기로 예약했다. 계속 호텔에 머물 수는 없었다. 나는 진짜 나만의 거점이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다. 역시 김민준의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시간은 어젯밤 깊은 밤부터 오늘 새벽 고 6시까지 계속되었다. 내용도 처음의 분노와 비난에서 더 복잡한 혼합체로 변해 있었다. 애원도 있었고 불쌍한 척하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추억팔이를 시도하며 내 마음을 돌리려 했다. 서연아, 메시지 본 거 알아. 전화 좀 받아. 나한테 욕이라도 한바탕 해줘. 나 혼자 집에 있는데 곳곳에 내 흔적이 있어. 엄마도 집에 가셨어.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 이번 설 정말 내가 자초한 일이야.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기억나? 우리 잘 살자고 약속했잖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약속할게. 네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실게. 너 혼자 밖에 있으면 위험해. 어디 있는지 알려줘. 아무것도 안 할게. 그냥 네가 안전한지만 확인할게. 제발. 나는 이 글자들을 보며 마음속에 조금의 파동도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좀 웃음이 나왔다. 봐, 분노와 위협이 통하지 않자 불쌍한 척하고 회유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의 모든 다정한 척하는 말은 나로 하여금 그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냉대했는지를 떠올리게 했다. 둘을 비교하니 극도의 위선과 역겨움만 남았다. 나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의 전화번호도 문자 메시지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이제 그의 모든 연락수단은 내가 차단했다.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오전에 나는 근처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특히 김민준이 혼인 기간 동안 나와 내 가족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와 정서적 학대, 특히 최근 우리 어머니에 대한 악랄한 태도를 강조했다. 그리고 일부 녹취록을 제출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편집해서 증거로 삼았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은 부부관계가 파탄났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며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내가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법적 서류 준비를 시작하도록 위임했다. 이 단계는 내가 진정으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느끼게 했다. 오후에는 예약에 따라 3군데 집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지하철로 세정거장 거리에 있고 보안이 철저한 오피스텔을 선택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밝았으며 전망이 좋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집주인과 6개월 임대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지불했다. 열쇠를 받는 순간 손바닥에 전해지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나에게 현실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저녁에는 근처 마트에 가서 기본적인 생활용품과 음식을 샀다. 카트를 밀며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내가 사는 물건이 건강하지 않다거나 낭비라고 트집 잡는 사람도 없었다. 이 자유로운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내가 큰 봉투, 작은 봉투를 들고 아직은 텅 비어 있지만 온전히 내 것인 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창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먹으면서 아래 거리의 차들과 사람들을 보았다. 휴대폰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김민준이 지금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나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회사로 찾아오거나 내 친구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가장 친한 2명의 친구에게 미리 연락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내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말라고 부탁해 두었다. 그들은 모두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역시 저녁 8시쯤 친구 한 명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서연아, 방금 김민준한테 전화 왔어. 목소리가 아주 다급하더라. 너한테 연락 왔냐고 묻길래 안 왔다고 했어. 거의 미친 것 같던데. 나는 고마워라는 답장과 함께 안심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계속해서 천천히 라면을 먹었다. 김민준, 너도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초조하고 무력한 기분을 맛보는구나. 너도 드디어 냉대받고 하늘의 호소에도 아무도 듣지 않는 절망감을 느끼는구나. 새 집에서의 첫 온전한 아침, 공기 중에는 새롭고 나만의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걷고 겨울 아침에 드문 따스한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오게 했다. 아래 거리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행인들은 바쁘게 걷고 차들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이 모든 소라는 유리창에 막혀 멀고 평온하게 느껴졌다. 나는 처음으로 도시의 아침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두르지 않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만들었다. 계란 프라이, 토스트, 우유 한 잔, 창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먹으며 오늘 할 일을 계획했다. 최우선 과제는 이 임시거처를 진짜 내 집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아침을 먹고 근처 가장 큰 가구 매장과 마트에 갔다. 이번 쇼핑은 어제 급하게 생필품을 산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한 색감의 침구 세트,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작은 화분 몇 개, 거실 테이블 아래 깔 푹신한 카펫, 그리고 새로운 그릇과 컵을 신중하게 골랐다. 모든 물건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이나 트집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오후에는 새 집을 꾸미느라 바빴다. 침구를 깔고 식물을 배치하고 예전에 샀지만 걸 기회가 없었던 장식 그림 몇 점을 걸었다. 마지막 쿠션을 소파에 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비록 크지는 않지만 곳곳에 내 취향과 정성이 묻어나는
이 작은 공간을 보았을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만족감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여기에는 김민준이 아무데나 던져놓은 냄새나는 양말도 시어머니의 심사하는 눈빛도 조심스럽게 유지해야 했던 거짓된 화목도 없었다. 이곳의 모든 공기는 나 자신의 것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친구 린샤오에게서 온 카카오톡이었다. 저녁에 같이 밥 먹자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자고 했다. 나는 웃으며 좋다고 답장했다. 외출하기 전 나는 현관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며칠 전보다 혈색이 좋아진 것 같았고 눈빛은 이전의 인내와 피로 대신 맑음과 단호함이 더해져 있었다. 나는 옅은 화장을 하고 밝은 색의 외투를 골랐다. 나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저녁은 편안한 분위기의 퓨전 레스토랑에서 약속했다. 린샤오가 나를 보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과장되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천만다행이다. 내 꼴을 보니 안심이 되네. 나는 네가 울고불고 초췌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나는 웃으며 앉았다. 걔 때문에 울기에는 걔가 너무 아까워. 린샤오는 오랫동안 나를 알아온 친구라 우리 집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김민준, 요 며칠 거의 미쳐 날뛰더라. 사방팔방 너를 찾고 다녀. 나한테까지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나더라. 계속 네가 괜찮은지 어디 있는지 묻더라고.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응, 알아. 내가 걔 연락처 다 차단했어. 잘했어. 린샤오는 엄지를 치켜 세웠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그런 마마보이는 헤어지는 게 해방이야. 네가 예전에 그렇게 참는 거 보면서 나까지 속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재미있는 일, 진상 고객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았다. 나는 들으면서 가끔 말을 거들었다. 마치 정상적인 인간관계로 돌아온 것 같았다. 피해야 할 화제도 눈치를 봐야 할 긴장감도 없었다. 이 오랜만의 편안함은 숨 쉬는 것조차 순조롭게 느껴지게 했다. 아, 맞다. 린샤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김민준 엄마, 그러니까 그 태후마마 말이야. 정말 너한테 단단히 화가 났었나 봐. 다음 날 바로 시골로 내려가셨대. 김민준 지금 혼자 그 텅 빈 집에서 설세고 있대. 쯧쯧. 이 소식은 내게 놀랍지 않았다. 심지어 예상했던 바였다. 시어머니처럼 체면을 극도로 중시하는 사람이 내게 그렇게 반박당하고 아들이 통제력을 잃고 무릎 꿇는 초라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더 머물 수 있었겠는가. 그녀가 돌아간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김민준 혼자 남겨두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조용함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테니까. 자업자득이지. 나는 접시 위에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면서 목소리는 차갑게 말했다. 조용한 걸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이제 충분히 조용하겠네. 린샤오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감탄과 약간의 탐색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너 변했어.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변한 것이 아니라 깨어난 것이었다. 아내와 며느리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를 마침내 완전히 부숴버린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린샤오와 헤어져 나는 혼자 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뜨거웠다.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혼 과정은 아마도 더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래의 삶은 내가 혼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순간 내 마음은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결혼에 의존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던 박서연이 아니었다. 내 작은 보금자리로 돌아와 불을 켜자 따뜻한 빛이 순식간에 방을 채웠다. 나는 외투를 벗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섰다. 도시의 야경은 마치 쏟아진 은하수처럼 찬란했다. 나는 내 생활 리듬에 맞춰 살았다.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마트에 가서 신선한 식재료를 사와 간단한 저녁을 해 먹었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영상을 보며 요가를 했다. 주말에는 예전에 등록했던 그림 교실에 갔다. 비록 삐뚤빼뚤하게 그렸지만 붓을 잡고 색이 종이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을 이상하게 평온하게 했다. 나는 김민준을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예전에 SNS 계정도 거의 접속하지 않았다. 내 세상은 작았지만 안전하고 자유로웠다. 변호사 쪽에서 소식이 왔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 작성되었다고 했다. 주된 내용은 재산 분할이었고 우리 공동재산은 많지 않아. 주로 그 아파트의 소유권과 대출 문제, 그리고 쌍방의 감정이 파탄나 화해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나는 꼼꼼히 읽어보고 몇 가지 수정 의견을 제시한 뒤 변호사에게 계속 진행해달라고 했다. 나는 김민준이 쉽게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이혼은 분명히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 내 월급은 현재의 생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정신적으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했다. 이 평온함은 정월 대보름 전날 깨졌다. 그날 저녁 나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 새 주소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집주인과 변호사 외에는 린샤오뿐이었다. 그리고 린샤오가 나를 찾아온다면 분명히 미리 전화를 했을 것이다. 나는 문가로가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보았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져 있었고 문 밖에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을 비췄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엉망진창이었다. 머리는 기름지고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다. 몸에는 구겨진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살이 빠져 몹시 초췌해 보였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저 문 앞에 서서 핏발선 눈으로 거의 절망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다. 나는 즉시 문을 열지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우리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리 없이 대치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꺼지고 어둠이 그를 덮었다. 몇 초 후 그는 한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하고 흐느끼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힘껏 발을 굴렀다. 등이 다시 켜졌다. 그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 듯 했지만 손가락이 허공에 멈췄다가 결국 힘없이 내려갔다. 그는 그렇게 등을 구부리고 문 밖에 서 있었다. 마치 절망의 조각상처럼. 나는 그가 나를 찾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몇 지인을 통해 묻거나 심지어 좀 떳떳하지 않은 수단을 썼을 수도 있다. 그가 여기를 찾아낸 것은 놀랍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을 뿐이다. 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어떤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계속 피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쪼잔하게 만들 것이다. 문이 열리는 순간 김민준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멍대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멀쩡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문 안쪽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입술이 떨리며 한참 만에 쉰 목소리를 겨우 쥐어짰다. 서연아, 드디어 찾았다. 그에게서는 짙은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났다. 이 기간 동안 이런 것들에 의지해 자신을 마비시켰던 것 같다. 무슨 일이야? 나는 문 안쪽에 서서 그를 들어오게 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마치 방문 판매원에게 대하듯 서먹한 어조로 말했다. 내 냉정함이 그를 찔렀던 것 같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몸을 옆으로 피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 좀 봐. 나요 며칠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꼴로 지냈어. 후회해. 정말 후회해. 그는 횡설수설하며 참회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이전 문자에서 보낸 것들과 다를 바 없었다. 자신이 미친놈이고 사람이 아니고
나와 우리 엄마에게 그러면 안 됐다고 했다. 그는 나 없이는 안 된다고, 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가 말을 거의 마치고 숨을 헐떡이며 붉게 충혈된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민준, 내 사과는 받았어. 그의 눈에 순간 희망의 빛이 타올랐다. 하지만 내 다음 말은 그 작은 빛을 완전히 꺼뜨렸다. 하지만 받아주지는 않을 거야.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보았다. 네가 후회하는 건 너를 시중들 하녀를 잃었기 때문이야. 내 엄마가 너 때문에 화나서 가버렸기 때문이야. 네가 혼자 설을 보내는 게 너무 외롭기 때문이야. 네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이야.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씩 선명하고 차갑게 말했다. 너는 네가 예전에 우리 엄마에게 했던 각박하고 상처 준 행동을 후회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결과에 대해 후회하는 거야. 이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아니야, 서연아. 나는 진심이야. 그가 격분하여 변명하며 다시 다가오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더욱 명확하게 거리를 두었다. 진심? 내 진심은 너무 값싸. 우리 엄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가 내 사흘간의 냉대와 조용해졌다는 한마디를 돌려받았어. 이제 네가 여기 서서 후회한다는 말 몇 마디로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려고? 김민준,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은 없어. 그는 마치 힘이 다 빠진 것처럼 비틀거리며 문틀에 기댔다. 눈물이 마침내 굴러떨어졌다. 얼굴에 기름기와 수염과 섞여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네가 말해. 네가 용서해 준다면 내가 뭐든지 할게. 내가 장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할게. 내가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모실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이 집 깨지면 안 돼. 또 이 집 깨지면 안 되라는 말. 그의 마음속에서 집의 완전함은 나와 우리 엄마의 존엄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았다. 나는 그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복수의 쾌감도 조금의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깊은 피로감과 황당함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조는 단호했다. 불가능해. 김민준. 우리 사이는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그 문을 나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끝났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가 방금 보내준 전자파일을 열었다. 수정된 이혼 합의서였다. 나는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그 위에는 선명하게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야. 한번 봐. 재산 분할에 대한 내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 동의하면 서명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 김민준의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죽은 듯이 고정되었다. 마치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멍되이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처절했다. 아니, 나 서명 안 해. 이혼 못 해. 서연아, 너 이렇게 모질게 굴면 안 돼. 모질다고? 나는 휴대폰을 거두고 냉소했다.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더 이상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고 바로 문을 닫기 시작했다. 합의서는 변호사가 내 회사로 보낼 거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다시는 여기 오지 마.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서연아, 안 돼. 그가 손으로 문을 막으며 마지막 헛된 저항을 했다. 나는 힘껏 문을 닫았다. 그의 애원과 절망을 완전히 차단했다. 문이 쾅하고 닫히는 거대한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정적에 잠겼다. 나는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대고 섰다. 문 밖에서 억눌린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마침내 점점 멀어지는 비틀거리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창가로 갔다. 잠시 후 김민준의 넋이 나간 모습이 아래층에 나타났다. 그는 찬바람 속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한 걸음씩 비틀거리며 밤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오늘 밤 이후 그가 더 이상 쉽게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에게 준 것은 가차없는 완전한 거절이었다.
이것은 잔인할 수도 있지만 그 같은 사람에게 어떤 망설임이나 마음 약함은 자신에 대한 2차 가해일 뿐이다. 거실로 돌아오자 읽다만 소설이 소파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책을 들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물이 예고 없이 쏟아져 나왔다. 김민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한때 진심을 바쳤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의탁했던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서러움을 당하고도 그저 말없이 떠나야 했던 엄마를 위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눈물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억누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실컷 울고 나니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 어딘가가 더 단단해지고 더 투명해진 것 같았다. 오래된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새로운 장은 반드시 내 손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분놀림은 완전히 내 자신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김민준, 내 눈물, 내 참회는 모두 너무 늦었어. 내 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 결코 너를 위해 멈추지 않을 거야.